자, 저번 시간에 저희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도 알려드렸을 거고, 여기서 세부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면, 일단 판다랭크 사이트에서 우리가 키워드 찾기를 눌러서 상품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상품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키워드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엑셀로 데이터가 받아지죠. 그때 이제 검색수를 기준해서 정렬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 검색량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검색이 많은 키워드와 검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키워드, 검색이 조금 적게 이루어진 소형 키워드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거 노란색으로 채운 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 놓은 거는 이 부분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키워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형 키워드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세부 키워드를 5개에서 6개 정도를 추려내게 되면은 우리가 상품명을 만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연관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네이버의 SEO 알고리즘은 고객이 친 연관도와 고객이 친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추려내시는 것보다 그 키워드 간의 연관도가 같은 상품들이 일단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키워드를 나열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추려서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들로 가급적이면 추려주신다면 연관도가 높다라고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품명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상품을 등록 후에는 일단은 상품이 일단 그냥 두고 팔리는 걸 기다리시기보다 보통은 이제 지인들에게 상품을 사고 후기를 좀 써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을 하시고 후기를 써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 결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후기를 좀 쌓아 놓으신 후에는 광고도 돌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광고를 돌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도 후기가 전혀 없는, 즉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지 않는 상품들이 광고로 올려져 있으면 사실 그거를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잘 들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뭐 사진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돼 있고 평점이 5점이나 뭐 4점 어쨌든 높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신성 점수나 판매 지수를 좀 올려주신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 후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런 절차를 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바로바로 이제 구매도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입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이버 로직에서는 되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를 정할 때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하면서 최대한 검색량도 많고 전환율도 높은 키워드를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친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검색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전환율이 1점대만 돼도 되게 좋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1점대가 안 되면 1점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여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키워드를 뽑아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우리가 이름을 바로 지으시지 마시고 실제 검색한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도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키워드가 카테고리랑 잘 매칭이 된다면 정말 괜찮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른 키워드가 아까 10개 정도에서 5개를 추린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키워드는 태그 쪽에다가 그냥 보충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노출 점수가 올라간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내가 제일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앞쪽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선택했었던 키워드들은 중요도에 따라 나열을 놓아 본다면 아까 여기서 뭐 안전사다리, 뭐 A형 사다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오류가 뜨겠죠. 어떤 경고가 뜰 거냐면 단어가 너무 많이 반복이 돼 있다라는 게 뜰 거예요. 보통은 단어는 2번까지 반복은 괜찮기는 해서 일단 중복되는 단어들을 제거하시고 만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쉬운 키워드는 태그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품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했을 때 하나씩 태그에 있던 세부 키워드는 꺼내서 상품명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그런 검색에서도 뜨기가 가능하게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키워서 상품을 간소화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상품을 등록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좋은 점은요, PC랑 모바일 모두 상품 등록이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으로 개별 등록을 해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상품 등록이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정보로 상품을 등록했을 때 필요하면 쇼핑 윈도우에도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그런 프로그램보다 좋은 점은 임시 저장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가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어디서 우리가 훅을 끌어올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저장되진 않기 때문에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 중에 입력 중에 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 부분에 임시 저장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눌러서 임시 저장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액션의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 상품 정보 입력 중에 수시로 상품 페이지의 레이아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 자주 이제 저장하시면서 레이아웃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보기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판매가, 즉 정상가를 정할 때는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겠죠. 최대로 따졌을 때 3.85일 거고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국세청에 신고할 부가세 10%를 미리 감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무조건 10%가 아니라 부가세율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제 수수료도 지금은 일반이니까 3.85이지만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수수료가 많은 걸로 일단 책정을 해서 감안하셔야 그래도 안전 마진을 좀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부가세는 순매출 기준 10%로 일단 잡도록 하고요. 종합소득세는 1200만 원 이하는 6% 정도의 소득세가 띄어집니다. 그리고 1200에서 4800 이상 4,800까지는 뭐 15%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득세 부분도 일단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S 충당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드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반품이라든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때들이 있어요. 판매자 규칙 사유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CS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 건당 이제 대략 한 5% 이상의 CS 충당금을 그냥 충당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난다는 아니지만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품마다 가격을 조금 섞어서 태워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진도 일단 중요하겠죠. 몇 프로의 마진을 남길 것인지는 여러분들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마진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밑에 남겨놓은 요 주소는요, 그냥 마진 계산기 중에 한 개를 연결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눌러서 들어가면은 계산 도구라고 해서 마진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마진이나 중국 사익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상품명을 입력을 했고, 매입가가 예를 들어서 7,000원이고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5,000원에 팔려고 해요. 그럼 경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그럼 수수료는 몇 프로 수수료를 매길 것인지, 부가세는 일반인지 과세인지 이런 거를 책정을 해서 두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도 내가 얼마 이하로 낸다라고 한다면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대략 마진 계산기로 남는 마진은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다라면은 그 경비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으면 되겠죠. 해서 이런 마진 계산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마진을 뽑아 볼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계산 도구 한 개를 연결해 놓은 거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마진 계산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고 제일 본인한테 맞는 마진 계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볍게 보여드리느라고 잠깐 들어갔고요. 다른 데도 마진 계산기는 많아요. 방법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일단 보기 좀 편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PPT에는 넣어 놓았어요. 자, 옵션 설정하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블랙푸드 그 검은콩 올리면서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하기가 있었고, 엑셀 일괄 등록과 다른 상품 옵션 가져오기가 있었죠. 만약에 내가 옵션을 설정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편한 거는 간편 입력보단 직접 입력이에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기에 조합형을 활용하게 된다면 재고 수량이나 옵션과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기에 조합형으로 보통은 하게 되고요. 단독형의 경우는 재고 수량과 옵션가가 같은 경우에 이용해요. 어떤 경우냐면 그냥 그 티셔츠 색깔이 다른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단독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명 개수는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뭐 종류, 사이즈, 뭐 예를 들어 색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옵션명의 개수이지, 옵션명의 개수가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옵션을 설정한다면 최대 3개까지 옵션명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정렬 순서는 뭐 내림차순 정렬할지 아니면 내가 적은 순서대로 정렬할지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명을 지정하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옵션 목록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재고를 적게 되면은 판매 상태는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고 수량을 적지 않으면 매진된 걸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등록이 있었죠. 쇼핑몰의 대표 이미지는 필수로 등록하는 거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자유롭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에는 여러 각도의 상품 이미지를 넣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사람들이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만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이미지에도 대략적으로 우리 상품을 특징을 알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사진들을 좀 채워서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1000에 1000픽셀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텍스트 또는 도형으로 인위적인 디자인 효과를 처리한 이미지는 아무래도 반려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찍으실 땐 깔끔하게 상품 이미지만 사용하거나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거고, 추가 이미지에는 동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었죠. 추가 이미지에 동영상을 추가한다는 거 어떤 얘기냐면, 동영상에다가 추가를 해놓으면 추가 이미지 맨 끝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세 페이지 밑 그 상단에 동영상이 나오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 대한 건데요.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듯 쉽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쉽게 텍스트랑 사진, 동영상, 장소, 인용구 등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몰을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등록한 상세 정보에 HTML이 있을 때 그러한 HTML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몰만이 아니라 위탁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위탁몰에서 상품을 떼오시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상세 정보에 HTML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 상세에 HTML을 그냥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 주요 정보 입력하기에서는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속성에 대한 정보도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좀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물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상품 상세 참조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정보가 어느 정도 다 들어있는 걸 가져다가 넣기 때문이겠죠. 그런 경우는 상세 설명에 자세히 기입이 돼 있을 거니까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눌러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적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 정보 제공 고시의 내용이 매번 같다면 상품 상세 첨부를 매번마다 누르는 것도 불편하니까 아예 템플릿에다가 넣어서 관리도 가능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배송과 반품, AS랑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상품을 잘 등록했다면 이후에는 이런 AS나 반품 교환에 대한 내용들은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하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된다면 일반 배송으로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면 오늘 출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빨리 받기 위해서 오늘 출발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오늘 출고를 바로 보낼 수가 있는 상품들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출발을 클릭해가지고 주문 기준 수량이나 주문 기준 시간이나 옵션 상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늘 출발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몇 시까지 결제 시 오늘 출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위탁을 받고자 하는 내가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는 내가 정하면 되지만 위탁을 받는 어떤 도매업체가 있다면 그 분에게 상품을 언제까지 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쭤보고 바로 아마 그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발 몇 시까지 결제하면은 당일 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죠. 만약에 한 12시쯤으로 올린다. 그러면 12시까지 취합된 거는 오늘 출발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주문이 들어온 건 내일 출발이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어쨌든 이건 이제 당일 출고가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 출고하고 차일 출고하고요. 네. 그 네이버의 그 점수가 좀 다르나요? 아니면 소비자가 느끼기에 다른 거죠. 오늘 출발을 해서 바로 보내는 걸 소비자가 당연히 더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 상품을 좀 더 아무래도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는 해요. 차일 출발이다라고 해서 뭐가 불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소비자가 오늘 출발만 골라서 보시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둘 중에 비교하면 오늘 출발이 당연히 선호도는 높을 것 같아요. 자, 추가 상품 등록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추가 상품명 개수를 선택하고 상품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등록하는 영역이 추가 상품 등록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상품 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복수 구매 할인을 하거나 판매자 부담의 그 무이자 할부와 같이 상품에 대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게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1회 또는 1인 구매 시 몇 개, 이런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객의 리뷰는요. 다른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가 있고 고객 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아끼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이제 리뷰를 잘 달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커피 쿠폰을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리뷰를 끌어오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다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달았을 때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거에 대해 인식하지 마시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좀 처음에는 많이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객들의 어떤 리뷰가 더 많이 달려지게 될 테고 초기에 이제 리뷰가 평점이 이제 좋게 나온 그런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색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뿐더러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물건들이 이렇게 좋은 리뷰가 많이 달렸다면은 이 상품이 꽤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바꿔보자면 제가 여기 스토어 찜이라는 걸 아직 남겨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알림이에요. 알림으로 생각해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어 찜 기능이 알림으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알림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꿔놓을까요? 기왕에 이걸 바꿔야지 하면서 보면 생각을 하는데 안 바꿔놓으면 생각을 못해서 스토어 찜 말고 알림 설정 이렇게로 바꿀게요.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사실. 왜냐면 알림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게끔 한다면 추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상품을 올릴 때 그분들에게 내 상품을 더 선전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알림 설정을 하시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쿠폰을 만들기도 해요. 알림 설정을 하면은 뭐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쿠폰을 만들게 되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쿠폰을 받아서 할인을 받고 상품을 사겠죠. 그래서 알림 설정 시 예를 들어 뭐 100원 할인이라든지 뭐 얼마 할인 이런 알림 설정을 유도하는 쿠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노출 전략 키워드 설정하기라는 부분에서는 태그와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얘네들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SEO라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키워드가 검색 로봇에 걸려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태그나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키워드 중에서 내가 제목으로 쓰지 않는 나머지 키워드들을 채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SEO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랭킹은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적합도라는 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으로 상품명과 카테고리,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속성 태그를 보고 있고요. 인기도에서는 많이 찾고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냐, 그래서 클릭이 좀 많이 일어나고 찜수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판매 실적, 그러니까는 올린 지 얼마 만에 뭐 판매가 됐다라든지 뭐 몇 건 판매가 됐다라든지 실적을 좀 본다라는 거고, 리뷰 수와 최신성이 여기서 인기도 지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뢰도는 상품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명 SEO와 쇼핑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랭킹 구성으로 채점이 되는 대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적합도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 시의 카테고리나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를 입력할 때 정직하게 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신뢰도라는 거는 판매 룰이나 배송 룰을 지켜주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아마 저번에 얘기를 드렸을 건데 상품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에 대한 발주 처리는 3일 안으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룰이 있는데 그런 룰에 대한 페널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주셔야 되고 표준 상품명 가이드를 지켜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가이드 부분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적거나 특수문자를 많이 적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신뢰도 점수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시한 상품명을 따져본다면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형태 이런 식으로
쭉 적어서 넣은 것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제시한 상품명을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달라요. 이게 다 이어지는 상품명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상품 이름은 당연히 50자 내외로 텍스트 사용이 좋을 거고요. 이런 할인이나 이벤트, 사은품, 무료 배송 이런 키워드들은 상품명으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인기도를 구성한 4가지 점수로는 클릭수, 상품 찜수, 리뷰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판매 실적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우리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클릭된 수가 클릭수예요. 그러면 네이버의 상품 URL 같은 경우는 직접 유입 검색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뭐 찜수는 지금 알림 설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품에 대한 찜이니까 상품 찜수, 그죠? 그다음 리뷰수. 최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올리는 것 자체가 최신이잖아. 제일 최신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은 딱히 안 쓰셔도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을 올렸을 때 이것을 홍보하는 절차들이 아마 필요하실 건데, 간단하게 광고랑 홍보가 있을 거예요. 광고는 근데 처음에 상품 올리자마자 광고하시는 건 제가 진짜 추천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좀 쌓이게 하는 부분에서는 지인 찬스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체험단이나 이런 분들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에게 공구를 제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제품과 관련된 몇몇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DM을 보내는 거예요. DM이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DM을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여쭙거나, 그러니까 답글 같은 거에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은 직접 DM을 보내셔도 되죠. 보통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는 작은 셀러라면은 5천에서 2만 팔로워, 빅파워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4에서 5만 팔로워를 찾으시면은 적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DM을 보낼 때 여기 있는 파란색 내용이 그냥 예시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DM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일단 대략적으로 예시글을 한번 적어 본 거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아마 반응이 없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이 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에게 반응이 오면은 그분과 이제 인플루언서 공부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거 공고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하셔도 되긴 한데 비용이 꽤 들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직접 수작업으로 찾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충 가격대는 이렇게 매겨져요.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30%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파시는 분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파는 사람 35%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이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실 거고, 근데 이렇게 따져서 보면요, 원가에다가 인플루언서에게 줘야 되는 수수료에다가 네이버 수수료,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거는 그냥 앞에 상위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찌됐건 아까 최신성에 보면요, 이 지수 책정하는데 판매 실적이라든지 최신성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최신성은 일단은 최근에 내가 올렸느냐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지만, 여기서 이제 판매 실적이 최근에 올렸는데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리뷰도 많이 적혔다라고 한다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품으로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수를 얻기 위한 부분인 거지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초기에 한 3, 4회 정도 연속적인 공구를 하시게 된다면 초기에 많은 유입량을 끌어올 수가 있고 많은 판매량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남는 돈은 없을 거고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공구를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은 내 상품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 한 2, 3페이지까지 쭉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그렇게 잡아서 공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공구 기간은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보통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그 기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한 3일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쇼핑몰에서 홈쇼핑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요. 매진 임박입니다. 뭐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했을 때 구매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기간이 넉넉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비교도 해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은 그렇게 길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 3일 정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구를 정하게 되면 인플루언서가 사전에 자기 그 게시판 또는 자기 그 SNS에다가 어떠어떠한 공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오픈 시에 보통은 매출이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에 매출이 아마 거의 다일 거고 뭐 2, 3일이라고 해봤자 그 뒤에는 크게 매출은 많진 않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인플루언서 공고 기간의 매출은 자연 유입 매출이라도 전부 인플루언서 기여분으로 정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지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정도의 매출은 그냥 다 인플루언서가 기여한 거다. 이렇게 채점을 하시는 게 속도 편하실 거고 일단은 아마 정산에서도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구간의 매출은 거의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를 하는 거라서 제품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서 구매하기보다 보통은 이제 팬심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율과 리뷰는 대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고를 시작할 때 인플루언서의 SNS 프로필에다 바로가기 링크를 거시는데 그때 우리가 유입에 대해서 몇 건이나 들어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틀리라는 그 URL 단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줄여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을 해주시면 그 SNS 프로필에서 눌러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는구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플루언서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인기도를 구성하는 4가지 점수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던 건데요. 일단 클릭이라는 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그죠? 자, 여기. 그러면 이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는 직접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검색 결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틀리를 이용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프로필 하단에 적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에서 우리가 상품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어떤 키워드로 올려졌으면 좋은지에 따라서 있을 건데요. 만약에 어떤 상품을 쳤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를 쳐볼까요? 지금은 내 상품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어떤 상품을 쳤고 쇼핑에 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쇼핑에 떠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제가 이 상품이 내 거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뭘로 할까? 한 이 정도로 할까요? 이건 광고한 거니까 기왕에 광고한 것들은 누르면 돈 나가시니까 이걸로 해보죠. 자, 이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적혀있는 이 상품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URL을 복사해 보면은 실제 URL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그 상품의 URL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를 거쳐서 들어온 거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쇼핑 검색 광고를 거쳐서 들어온 것처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링크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 다시 붙여볼게요.
차이점 보여드리려고 이거 구분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줄 수 없잖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네이버에다 비틀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럼 URL 쇼트너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제가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서 링크를 눌러보면은 여기다가 아까 그 긴 주소 있죠? 걔를 넣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게 짧게 URL이 바뀌어요. 이거를 전달해주면 돼요. 자, 이걸 누를래요? 이걸 누를래요?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 주소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가 이 주소를 가지고 공고를 진행을 할 거고 이 주소를 눌러서 들어간다면 직접 이렇게 래시가드를 쳐서 몇 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검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를 주셔서, 그러니까 요 주소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이 주소, 그러니까는 아까 검색에서 찾아서 오른쪽 눌러서 링크 복사한 이 주소 있죠? 그거를 줄여서 그 주소를 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주면은 뭐가 좋으냐면 이 주소로 유입된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데다 올렸었던 건데 지금 보면 이게 1264건 클릭이 일어났네. 그럼 이 클릭이 일어난 게 몇 월 며칠자에 일어났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 있고 어디서 주로 일어났네. 이런 것들도 뽑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몇 명이나 유입이 돼서 들어왔네. 요거 자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URL을 줄여서 짧은 URL을 만들어준다 라는 것도 일단 목표가 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URL을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통계 정리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색 결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링크 주소 복사를 했고 비틀리를 이용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인플루언서한테 전달을 해주면 프로필 하단에 적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공고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직접 래시가드 쳐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와서 그거를 눌러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므로 즉 검색 결과를 클릭한 걸로 카운팅이 되니까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네이버의 SEO 가이드입니다. 실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그런 SEO 가이드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은 해요. 뭐 상품명 몇 점, 뭐 카테고리 몇 점에서 부가 정보들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로는 브랜드명은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는 게 좋고요. 선호도가 높은 카테고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의 인기도를 높이고 일단 상품 개별적인 찜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가급적이면 좀 좋지 않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미지에 대한 SEO인데요. 우리가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지키셔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상품의 전체 모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면 촬영을 하시되 그 로봇, 즉 검색 엔진이 파악할 때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흰색이나 단색 배경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피팅 모델이 촬영한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해당 상품이 주제가 되고 사용자가 색상이나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여야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이미지에는 너무 다양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하나의 상품 정보만 제공을 할 것. 그리고 다른 색상의 전후 좌우는 추가 이미지로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지에는 과도한 텍스트나 워터마크, 도형 노출은 금지하고요.
당연히 선명한 이미지를 쓰셔야겠죠? 너무 보정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SEO 가이드 내용들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저품질로 평가가 되는 이미지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지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품 등록에 대한 설명 PPT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금 11시 32분이니까 일단 조금 쉬었다가, 자, 일단 마켓마다의 수수료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절대값인 건 아니에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저번에 우리 수수료 체계를 보시면 카드나 아니면은 뭐 그 페이 결제 수수료, 그러니까는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가 대충 한 3.85 정도 됐었죠. 거기에 보면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2% 정도 붙었었어요. 근데 보통은 내 몰로 직접 유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쇼핑을 검색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으로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6%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보다 수수료는 좀 더 적게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한다면 수수료가 감면이 훨씬 많이 들 테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은 지금 3.85 정도 뛴다면 간이과세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세율을 띄는 게 더 적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그때 수수료는 더 적게 들긴 할 거예요. 어쨌든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도 꼭 13%로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 카테고리마다 수수료는 달라요. 어떤 카테고리는 4%, 어떤 카테고리는 7%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화장품이나 기타 이제 잡화들이죠.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3% 정도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냥 13%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켓마다의 수수료를 대략적으로 책정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 과세가 10%, 그리고 간이과세는 1점 몇 프로 뭐 이런 정도의 세율이 적게 책정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부가세는 10%로 계산을 해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세도 아까 그 세금 계산, 마진 계산기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1200 이하라고 하면 6%고 뭐 4800 이상이면 몇 프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CS 충당금 같은 경우 매번 드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떤 CS를 하다 보면은, 상품을 팔다 보면은 고객 응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손된 걸 보냈다. 그럼 다시 보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판매자 귀책으로 해서 그 우리가 상품을 반품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항들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충당해 놓는 약간 보험 같은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품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녹여 놓은 거를 15% 정도를 그냥 태워서 그렇게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반품이나 그 외의 서비스비 4% 정도를 띄웠는데, 요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CS 하면서의 내 인건비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될 수는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책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월 매출이나 단순 마진은 실제로는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값을 가져왔네요. 그죠? 그럼 여기 값은 실제 더블 클릭해보면 썸으로 여기 판매가의 합을 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어디 거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뭐 좀 더 확인을 해볼 거면 얘를 선택해서 수식에서 만약에 참조되는 셀을 봐라 또는 참조하는 셀을 봐라 라고 하면은 얘가 어디서 참조가 되고 어디로 구해졌고 어떻게 구해졌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는 단순 마진과 월 순마진을 뽑아놨는데, 이 순마진이라는 건 최종 마진의 합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에는 각각의 수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식으로 인해서 값들을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구해지게끔 되어 있는 게 요 마진 계산기 엑셀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소싱한 날짜나 사이트의 주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날짜랑 사이트 주소를 넣고요. 도매처랑 상품명을 적는 란을 넣어두었어요.
여기는 이따가 한번 적어보고 마진 가격 정하기 여기부터 한번 볼 건데 위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식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메모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려놓으면은 이 원작자, 즉 마진계상표라는 걸 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메모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남겨두었거든요. 자, 이분은 마진 가격을 구입 원가에 곱하기 1.7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판매가율로 변경 시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실제 따닥 클릭해보면 원가에다 곱하기 1.7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 원가라는 부분에 그냥 1.7에 해놓은 가격을 그냥 이 사람은 마진 가격 정하기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 가격 정도 올리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놓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로 설정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적당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구입원가 1만원 이상인 경우는 만약 우리 1.7% 해가지고 마진을 매겨보면은 5에서 8% 이상 마진율이 남는다 했을 때 무료 배송을 시킬 거고, 그렇지 않고 구입원가가 1,000원 이하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곱하기 1.7을 해서 10% 이상 마진율이라면 유료 배송을 하겠다라고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이거를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생으로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서식을 가져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놔둬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책정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설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판매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가격, 그러니까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 배송비라는 거는 고객이 결제하는 배송비가 될 건데요. 만약에 내가 무료 배송을 할 거면 배송비를 0원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배송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구입 원가라는 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 원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원가를 여기다가 적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판매처인데요. 판매처는 내가 어디 거에 수수료를 적게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여기 있는 수수료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그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따로 제가 그냥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한번 수수료는 거기 맞게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지불 배송비. 이거는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배송비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 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불할 배송비. 포장 부자재는요, 위탁이 아니라 사입했을 때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부자재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태웠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비를 여기 기타에다 적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광고를 태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수료 보면은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됐대요.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 플러스 배송비 곱하기 수수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판매가에서도 나가지만 배송비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계산은 이렇게 판매가에 여기 수수료, 고객 배송비의 수수료가 계산된 값을 더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라기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G19 플러스 H19가 뭐냐면 G19 셀이 판매가, 그리고 H19가 배송비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랑 배송비 여기서 빼기 이거 I19가 구입원가, 원가에다가 지불 배송비에 포장 부자재 기타까지 다 더한 것을, 그러니까 매출한 것에서 매입한 걸 뺀 값에 10%를 매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마진은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요. 지금 판매가 플러스 고객 배송비에서 구입원가랑 지불 배송비랑 포장 부자재랑 기타랑 수수료랑 부가세까지 모두 뺀 게 기본 마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에 이제 기본 마진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소득세를 내시게 되니까 그 소득세에 대한 걸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마진에다가 일단은 곱하기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가 1200 이하다라고 하면 6%로 매기겠죠? 근데 대략적인 것들이에요. 요거는 자 CS. CS는 우리가 충당금을 5%를 주기로 했으므로 여기 판매가의 5%를 계산을 해서 CS를 계산해 놓은 거고, 단순 마진은 실제 그런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것이 마진이라고 본다면 마진율은 그거를 비율로 계산을 한 거니까 일단은 나누기를 해서 지금 단순 마진에서 판매가를 나눠보면은 마진율이 얼마가 나오나 요걸 뽑아본 거고, 최종 마진은 기본 마진에서 소득세랑 CS를 뺀 값이 최종 마진이라면 최종 마진율은 실제 이 최종 마진에다가 판매가를 나눠 놓은 게 마진율로 최종 마진율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계산식들을 좀 읊어드렸지만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니에요. 알아서 여기서 앞에 데이터를 적으면 입력이 될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 네, 저희 소득세에서요. 네. 소득세가 네. 그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 잠깐만요. 아 마진으로 했구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판매가랑 이런 걸 한번 측정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 도매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도매국이 매우 좋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초보가 다루기에는 뭐 아무나 일단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활용을 했고요. 실제 도매국은 도매 사이트예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그리고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해 오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 해주세요.